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당국도 응급 이송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정지 환자가 많은 부산에선 심폐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여야 각 정당마다 공천 작업이 가속도를 내며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두고 설 명절을 맞은 정치권은 귀성 인사를 하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부산 지역 대형마트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골목 상권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부산 뉴스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당국도 응급 이송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과 의료기관의 응급 환자 분류 기준을 통일하고 응급처치와 관련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김옥천 기자입니다. 1.5km 떨어진 대학병원에서 거부당한 뒤 다른 병원으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한 119 구급대. 소방, 병원 간 소통 시스템인 이른바 종합상황판이 마련돼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환자 수용이 불가한 경우 병원은 종합사하지만 당시 해당 대학병원은 이를 알리지 않았고 구급대원이 전화로 더 확인하는 사이 구급차가 대학병원에 도착한 겁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맞물려 소방 응급 환자 이송 체계에도 문제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청도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방병원 간 소통 개선을 위해 119 구급대가 환자 이송 과정에서 표준화된 기준으로 중증도를 판단하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전국으로 확대해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입니다. 또 지역 내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이 없으면 소방청이 광역 단위로 이송병원 선정을 돕고 시도 경계 없이 최단 거리의 헬기를 출동시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도록 합니다. 특히 인명구조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신고 전화를 제때 받아 중요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AI가 학습을 통해서 이건 이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중증도가 이 정도로 높다. 꼭 제일 큰 대형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어떤 응급구조사나 또는 소방관들이 판단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병원을 거쳐 의료진이 함께 출동하는 의사 탑승 소방 헬기 시범 지역도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이처럼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여러 기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그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은 심정지 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심폐소생률은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장성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한창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실전과 같은 훈련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처음에 아이들만 체험시키려고 왔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유익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를 돕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산은 10만 명당 급성 심장정지 환자 발생 비율이 전국 7곳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 반면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보다도 10%가량 낮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했을 때 책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속칭 선한 사마리안 법에 의해 면책될 수 있으니 이러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응급처치 시행해서 부산시는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시민 6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나서 이렇게 뇌로 혈류가 가지 않으면 4분 이후에 뇌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급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본 사람, 목격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료진 등 전문가가 오기 전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의료계가 집단 행동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 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잇따라 집단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병원인 일명 빅5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은 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파급력이 가장 클 걸로 예상됩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응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린 정부는 현재 파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으로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집단 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을 논의하겠다며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온 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의사들의 집단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 진료도 시행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지난달 부산시당에 입항한 화물선 아래에서 코카인 100kg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마약 포장지에서 일부 DNA 등이 검출되는데 해경은 국제 마약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수부가 선박 아래를 살펴보더니 철망으로 가려진 구멍 안에서 검은 상자를 꺼냅니다. 뜯어보니 빨간색 포장지로 감싼 마약들이 쏟아집니다. 몇 개인가요? 발견된 마약은 코카인으로 모두 100kg 상당. 한꺼번에 3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선사 측 잠수부가 선저 검사 중 발견된 이 코카인에는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 조직의 표식도 새겨져 있습니다. 해경이 압수한 마약입니다. 1kg씩 소분되어 있는데요. 많게는 최대 11겹까지 방수 포장을 해 배 아래 몰래 숨겨 들여왔습니다. 이처럼 해수 유입구에 마약을 몰래 실어 운반하는 것을 이른바 기생충 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발간한 2023 세계 코카인 보고서에도 최근 이 같은 기생충 수법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7년 부산 신항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들여오다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화물 공간이라든지 선박 옆에 공간을 활용하면 눈에 잘 띄지만 저 물 밑이라 그리고 시체 안이라 발견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생충 수법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이 첫 출항한 브라질에서 선저 검사 직후 마약이 실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약 포장지에서 나온 DNA와 지문이 승선원이나 한국인의 것이 아닌 점을 토대로 인터폴 등의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물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딸에게 준 장학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총선에 나갈 생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4월 총선을 2달여 앞두고 부산 정치권은 설 명절 귀성 인사를 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영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과 총선 예비 후보들이 열차로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들에게 인사합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국정 운영이 발목 잡혔다며 4월 총선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지역의 수건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의 발목이 잡혀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번 4월 총선에 반드시 우리 가반을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현역 의원과 총선 예비후보, 당직자 등이 부산역에 모여 설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와 민생을 보살피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걱정하는 민주당을 선택해 주셔서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평가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도 귀성 인사와 함께 정책 자료를 나눠주며 가계부채 등 서민의 삶을 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부산시당은 설을 준비하는 유권자들에게 생태와 평등, 돌봄을 실천하는 정당임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유권자들의 설 민심이 총선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네, 4월 총선이 설 명절 당일인 10일이면 딱 2달 앞으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총력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황영규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총선 격전지죠. 낙동강 벨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야 빅매치가 잇따라 성사됐죠. 그렇습니다. 경남 김해와 양산, 부산 북구와 강서사 이렇게 이어지는 곳을 저희들이 낙동강 벨트 이렇게 부릅니다. 네. 총선 때마다 여야 후보가 이 박빙의 승부를 벌인 곳인데요. 네. 이 민주당 입장에선 보수세가 강한 이 영남권에서 영남권을 공략하기 위한 거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 낙동강 벨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영남권 중진들에게 험지인 낙동강 벨트 출마를 공식 요청했는데요. 부산에서만 5선을 한 서병수 의원이 가장 먼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산 진구 갑에서 북강서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기로 했는데요. 이 지역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바로 입장문을 내는 등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또 경남도지사 출신이죠. 국민의힘 3선 김태호 의원도 오늘 양산을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당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이곳 역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구라 박빙이 예상돼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산의 다른 중진 의원들의 행보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부산의 국민의힘 소속 3선 이상 현역 의원은 6명인데요. 예. 이 불출마하거나 이 험지로 출마하는 의원들을 뺀 3명은 이 조경태, 김도업, 이현승 의원입니다. 예. 일단 이 의원들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경선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현역에게는 득표율의 15%를 감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을 기반으로 이 경륜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험지 출마 등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이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공천 과정에서 좀 변수가 있다면 이른바 공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들의 경쟁력 등을 토대로 이 경선 없이 우선 추천하는 방식이 바로 전략공천인데요. 예. 국민의힘의 경우 해운대갑과 중영도, 사상, 북강서갑, 부산 진구갑 등 5곳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한 후보 중에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출신의 이른바 친윤 인사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예비 후보들 사이에선 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공천은 안 된다. 이 최소한의 경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천 결과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경우 이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도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 낙동강벨트 이외 지역도 해볼 만하다. 이런 자체 평가 속에 박빙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 전략적으로 이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이제 선거구 획정입니다. 국회에서 아직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선수들은 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경기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 선거구 획정관리위원회는 이 부산 남구 갑과 을을 이 하나로 합치고 북강서 갑을은 북구 갑과 을, 강서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여야가 이 안에 합의하면 후보를 새로 뽑거나 아니면은 재배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남구만 합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요. 국회가 이해득실을 따지면 막판 눈치 싸움을 계속하는 사이에 정작 유권자들은 이 투표를 어디 지역에 할지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을 한 달 전에야 했는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군요. 네, 정치권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영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거론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 대형마트도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오히려 주변 상권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대목을 맞은 대형마트. 몇 년 전만 해도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유통업 매출 절반을 온라인 업체가 점유했습니다. 오프라인 업체만 따져도 대형마트 매출이 백화점은 물론 편의점보다 적습니다. 매출 부진으로 부산에서만 최근 5년 사이 대형마트 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11년 전부터 시행된 일요일 격주 강제 휴무제를 평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격주 월요일로 전격 변경했는데 인근 전통시장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조사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상권의 낙수 효과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지금이라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의 정책인 주인인 소비자를 위해 부산 상위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자는 건의문을 부산시와 각 구군에 전달했습니다. 이 소상공인 단체와 또 우리 대형마트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과 이렇게 함께하는 공감을 좀 이룰 수 있는 자리를 상위가 좀 주도적으로 마련해서 대형마트 인근 일부 전통시장은 유동인구 유입이라는 점에서 일요일 영업을 반기지만 대다수 골목 상권 상인들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입니다. 대형마트 인접 주위에 100m에서 한 300m 이내는 장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난 골목 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은 장사가 될 수가 없죠. 대형마트 의무 휴업 변경은 16개 구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지역별로 시행 여부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학교마다 다문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사회 편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신이 다른 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랑 기자입니다. 2명의 초등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국 생활 13년째인 결혼 이주 여성 A씨.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 학교 가게 되잖아요. 그때 만나가지고 그렇구나. 어머님 조모 그럴 수도 있겠다. 외국인이라서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실제로 KBS 울산이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거나 차별적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학교 밖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의 다문화에 대한 특성과 또 그리고 한국 사회 현재의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올바르게 주민들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다문화 학생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위해 이중 언어, 이중 문화 교육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애들한테는 그 문화 쪽에 우리도 문화 엄마나 아빠나 문화가 알아야 이해 잘 돼야 그래야 애들도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할 인력과 예산 확대도 시급합니다. 실제로 울산 지역 한국어학급 9곳 중 전담 교원이 배치된 곳은 7곳에 그치고 있고 다문화 학생들의 생활지도까지 담당할 한국어학급 담임 선생님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어, 문화적 지원에 집중돼 있는 현재의 다문화 학생 지원책을 심리적, 정서적 지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민족 대표 5개의 명절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그 첫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음악과 춤으로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설 공연, 미르의 첫날이 열립니다. 문화톡톡 최지영 기자입니다. 신명나는 사물놀이 가락이 새해 힘찬 기운을 북돋웁니다. 한 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축원과 덕담을 담아 공연의 문을 엽니다. 어느 집 문 앞에서 연주하는 농악 문굿과 정성을 들여 비는 소리 비나리입니다. 12월 금음날 행하던 잡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인 나래에 뒤따르던 종합 무학인 학연화대 처용무합설. 처용무를 시작으로 학무와 연화대가 이어집니다. 신성함과 장수를 상징하는 학과 연꽃,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처용이 함께 노래하고 춤춥니다. 피리, 대금, 해금 중심으로 된 관악기가 아주 힘차게 선율을 연주하고요. 보통 느린 10박, 그다음에 중간 속도의 6박, 그다음에 빠른 속도의 4박짜리 타령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국립부산국악원이 5대 명절 국가 무형유산 지정을 기념해 우리 음악과 춤으로 채운 미르의 첫날을 준비했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박타는 대목을 입체창으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복을 전하고 힘차게 뛰어오르는 얼음사니의 몸짓처럼 오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줄타기로 한 해의 재앙을 물리치고 행운을 빕니다. 푸른 용의 기운으로 안녕 바라기, 용의 기백으로 도약하기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평소 공연을 접하기 힘든 미취학 아동까지도 관람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노래와 춤과 연희로 구성을 했어요. 국악 공연뿐 아니라 국악원 야외마당에서는 투호 던지기와 비석치기 등 전통놀이와 악기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톡톡 최지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업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KBS 부산뉴스는 최근 부산 택시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심층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월에 출범한 양산의 한 택시협동조합이 택시업계의 운영난을 타개할 대안의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선 양산시민 택시협동조합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설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설 대목인데 손님은 좀 늘었습니까? 예, 저희 양산시는 작년 12월 29일 날 10수년 만에 KTX가 정차하는 바람에 예. 하루에 1,200명, 월 3만 5천 명 정도의 승객이 정차하여 조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군요. 예. 양산 시민 택시 협동조합은 출범 초기에 좀 우려를 예. 좀 나타냈는데 그걸 이겨내고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운영 비결을 좀 문의할 정도로 아주 순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지금 많은 문의가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작년 9월에 부산 희망택시 협동조합이 설립하여 지금 현재 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대구, 춘천, 그리고 청주, 파주 등지에서 많이 문의가 오고 있는데 노동자가 주도하는 협동조합 외에는 제가 자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택시하면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협동조합은 개인 택시의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면허값이 한 9천만 원, 예. 양산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 상회합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출자금이 2,500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적은 출자금으로 적은 출자금과 법인 택시는 일종의 산학금이죠. 요새는 운송소득금을 하는데 하루에 2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예. 예, 저희들은 하루에 5만 원입니다. 하루에 5만 원인데 5만 원에 저희들이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료라든지 차량 정비, 인건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인 택시보다 산학금이 더 적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훨씬 많이 차이 나죠. 그럼에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어떻게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거죠? 왜 어떻게 되냐면 법인 택시는 사주가 고액을 투자해서 자기가 투자한 만큼 그 이득금을 쟁취해야 되고 저희들은 모두가 공동으로 분배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공동 투자입니다. 공동 투자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모든 수입이 저희들이 공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주하고 또 제가 노조원 출신입니다. 앞에 예. 전직 노조원 출신인데 노조에 들어가는 돈하고 실제로 엄청나게 관리비라든지 노동자에 들어가는 이 경비가 엄청나게 줄입니다. 그 경비를 줄여서 하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 경비가 예, 줄게 되는 예. 거군요. 실제로 택시기사분들의 수입에는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제가 앞에 법인 택시 노조위원장 할 때 예.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수입이 월 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까지 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더 올라다는 예, 말씀이시죠? 더 올라갔죠, 당연히. 그러면 예. 택시기사님들의 반응도 정말 좋겠어요. 예, 지금 그래서 저희 조합에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90%였습니다. 10%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 엄청난 어려움을 저희 전 조합원들이 다 이겨내고 지금 현재 초기에 8억의 정도를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7억을 갖고 현재 1억 정도의 빚만 남아 있습니다. 예. 수입은 타 협동조합보다는 엄청나게 좀 많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예. 그 우려를 이겨내고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데 법인 택시의 경우에 아까 산학금이 20만 원이라고 20만 원 하셨잖아요. 넘습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그 산학금을 채우기 위해서 기사님들이 15시간 이상씩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근무 여건 같은 경우는 좀 나아졌습니까? 예, 근무 여건은 저희 법인 택시를 운영할 적에는 예. 하루에 15, 16시간 했습니다. 그 양산은 부산보다 조금 근무 환경이 좋았습니다. 손님도 예. 많고 차량이 적은 대신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부산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이후에는 똑같이 16시간을 해도 산학을 맞추기가 요새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얼마 전에 요번 주에 급여 날이었습니다. 예. 일본 법인 택시 기사님들 반이 월급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반 정도가 그래요? 양산도.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어떤 그런 걸 저희 협동조합 택시 조합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80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기준의 어떤 그 법인 택시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입이 한 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더 늘었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기존의 수입보다.
예, 많이 늘었네요. 현재 전국에 수십 개 택시협동조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양산시민 택시협동조합이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단데 지금 대구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예. 지금 구속된 분들도 있고 지금 대구가 출자금 어려운 우리 기사님들이 출자를 마련해서 그 조합에 가입하였는데 너무 부도도 많이 나고 이런 원인 자체가 저희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 택시는 사주가 협동조합 택시를 전환을 했습니다. 기존의 사주가 대표이사가. 예. 그럼 기존에 자기들이 손실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사들은 법에 조금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무지한 걸 악용을 해서 자기들이 협동조합으로 너도 사장시켜 줄게. 이런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출자금 다 받아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자기들이 회사가 파산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모든 노조위원장으로서 그날 제가 안 내려놓고 예. 이사장님과 저 운영위원장 그리고 관리부장까지 우리 회사가 안정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모든 그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그러고 최적 경비를 다 두르기 위해서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걸 전부 다 아껴 쓰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이 현재까지 제가 지켜왔고 그런 결실을 조합원들에게 마음을 처음에는 우리 양산 시내의 저 기사들이 안 믿었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받고 어떻게 했냐. 노조위원장이 4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협동조합을 만들 것이냐 해서 전부 다 의뢰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취감을 갖고 또 우리 조합원들도 저를 믿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뭔가 저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그렇게 성공 사례로 주목받게 되셨는데 양산택시 협동조합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시작하게 된 동이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 시절에 예. 저는 사실은 보도와 좀 틀립니다. 제가 택시 일을 3개월 만에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예. 그 기존에 노조가 있었는데, 네. 30년 된 노조가 있었습니다. 한노총 노조가 있었는데, 제가 외근 기사들이, 이 업주들의 행포에 노조위원장들하고, 노조하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것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2노조를 만들어서 1노조를 제가 통폐합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렇군요. 하면서 택시 경험은 없습니다. 택시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 아무것도 몰랐는데 택시 우리 노조원들이 저한테 와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이걸 어떻게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와중에 일본의 MK택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일본 MK택시를 알게 돼 세계적인 기업 택시죠. 예. 그래서 우리 나동년 양산시장님과 의연하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양산에서 이런 택시 회사를 대한민국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나 시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한번 만들어 봐라. 예.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MK택시 만들려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협동조합 택시를 만들어서 예. 사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번 독립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일단 수입이 나야 저야 힘들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동조합 택시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안 가본 좋다는 택시 회사의 모범적인 회사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천에 가면 진짜 7,000번 콘의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너무 사주께서 잘 하시는데 예. 제가 그걸 벤치마킹하고 춘천의 협동조합 택시를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내려와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예. 앞으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협동조합 택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택시 협동조합이 더 성공적으로 지금 순항을 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협동조합 택시가 지금 법적으로 예. 개인 택시도 아니고 법인 택시도 아니고 지금 법원 판결은 노동자이면서 조합원으로 판결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도덕한 협동조합 택시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에 지금 현재 어떤 확실한 그런 확보한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교통 관계자님께서 확실하게 현장에 와가지고 잘 되는 옥석을 가려서 잘 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예. 못하는 데는 관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같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협동조합 택시가 저는 언제든지 해줍니다. 자문을 해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협동조합 택시만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택시 문제점은 한 개도 관계없이 다 문제점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선 양산시민택시협동조합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이 귀성을 위한 장거리 이동 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온 짙은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겠고요. 여기에 눈이 내린 곳에선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내내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살짝 웃돌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해지겠고요. 부산은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설 당일인 모레 오후엔 호남과 충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하늘엔 구름이 지나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충청을 중심으로 대기질 상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서부 지역 곳곳에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양산이 1도, 김해도 1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양산 11도, 울산이 10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해안가에선 당분간 너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낚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모든 해상에서 무난하겠습니다. 서핑은 매우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고요. 북동 부근으로 바다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토요일까지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해양 레저 정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역과 터미널 공항은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설에는 민심도 이동하고 모아집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설 민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인데요.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들은 힘든 설 명절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여야 정치권이 지역의 바닥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